폭풍 후 구름은 가공할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의 분노라 할 만한 이 현상은 바로 토네이도죠. 순식간에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고 치명적입니다. 토네이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바람을 만듭니다. 토네이도에 동반된 바람의 속도는 거의 시속 500km에 이릅니다. 다가가기엔 너무 위험하죠. 토네이도는 그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토네이도가 파괴의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회오리 속으로 뛰어들어 토네이도의 실체를 확인하고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기초부터 시작하죠. 토네이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소용돌이입니다. 가느다란 부분이 땅에 닿으면 지상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죠. 지속시간은 몇 초에서 3시간까지 다양합니다. 회전하는 동안은 흡수를 계속하는데 이때 거대한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건물 지붕을 들어올리고 심지어 트럭을 통째로 빨아들였다가 멀리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뇌우는 거대한 빨대처럼 지상으로부터 공기를 끌어올립니다. 이때 사방에서 모여든 공기는 구름에 다가갈수록 마치 세면대에 물이 내려갈 때처럼 회전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토네이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토네이도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모두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너무 위험해서 과학자들도 접근할 수 없죠. 지금까지 밝혀진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정도입니다. 토네이도는 풍속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토네이도는 후지타 등급에 따라 F0에서 F5까지로 분류됩니다. 첫 단계인 F1은 길거리의 나무와 표지판을 쓰러뜨리는 비교적 약한 수준입니다. 반면 F5는 진정한 재앙이죠. 지구상에서 진정한 토네이도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텍사스에서 네브래스카에 걸친 지역에는 토네이도 앨리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이 대평원에서는 토네이도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는 매년 약 1000번의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토네이도의 힘은 엄청나고 속도가 빠를수록 높이 솟습니다. 이 장치는 바람에 대한 건물의 저항도를 실험하는 도구입니다. 토네이도 내부가 어떤지 직접 보시죠.
miles an hour, so it's a fairly stiff breeze. It should be about 45 miles an hour. 이 정도 강풍이 시속 120km이며 겨우 토네이도로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F5 등급의 경우 시속 512km까지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구상에서 측정된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 정도 속도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 전체를 날려버리는 위력이죠. 이제부터 여러분께 지상 최대의 토네이도와 그 모태가 된 폭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3일 다수의 대형 폭풍이 발생해서 오클라호마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폭풍 A였죠. 미국 남부 평원의 뜨거운 태양은 아주 특별한 뇌우를 만들어냈는데 이를 슈퍼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슈퍼셀은 우박과 비와 천둥을 일으키며 결국 토네이도를 만들었습니다. 슈퍼셀이 이곳에서 발생한 이유는 북아메리카의 독특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는 멕시코만의 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남서부에는 로키 산맥의 건조한 사막 공기가 상층 기류를 타고 들어오죠. 이들이 만나는 곳이 토네이도 앨리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공기는 그 반대입니다. 이런 상태의 대기는 불안정하므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는 서로 섞이려고 하지요.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바람에 의한 회전입니다. 공기가 다른 고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슈퍼셀의 회전이 시작되면서 회오리가 됩니다. (1999년 5월) 오클라호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미 F3급 토네이도를 만들었던 폭풍 A는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또 다른 토네이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F5 등급이었습니다. Oh my God, I know it. 이 토네이도는 폭이 1.5km나 됐습니다. 그날 오클라호마에서는 40명이 사망하고 74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15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토네이도 피해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오클라호마를 덮친 F5 토네이도는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죠. 과학자들은 레이더 측정을 통해 풍속을 알아냈습니다. 그 속도는 시속 500km가 넘는 지구상에서 관측된 것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폭풍 전문가와 함께 토네이도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를 찾는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곳은 텍사스의 평야지대 팬핸들입니다. 그날 주위 상황은 토네이도 출현에 적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슈퍼셀이 생기면서 토네이도를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토네이도의 고향인 셈이죠. 이 괴상하게 생긴 트럭은 레이더를 싣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를 덮친 토네이도의 풍속을 측정한 것도 이런 트럭이었습니다. 우리는 9시간 동안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슈퍼셀을 따라다녔지만 토네이도가 나타날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도 폭풍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변화가 생기자 우리는 폭풍에 접근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우리의 위치가 잘못됐으니 이동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우리를 따돌렸던 것이죠. 우리가 목격한 것은 슈퍼셀이 토네이도를 만드는 전형적인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쉬고 있는 토네이도 같다고 해서 메조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에너지와 상승 기류는 토네이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수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고 풍속이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는 상승 기류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회전 중심부로 모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은 온순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의 심상치 않은 조짐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재빨리 차 안으로 피했습니다. 슈퍼셀은 토네이도를 만드는 대신 거대한 우박을 뿌리기 시작했죠. 우박 덩어리는 골프공만한 크기로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앞유리도 버티기 힘들어 보였고 사이드미러는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찾았죠. 폭풍이 지속된 시간은 20분에 불과했지만 땅바닥에는 우박이 가득했고 여름이 순식간에 겨울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그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There's always possibilities you can get tornadoes out of these. And in fact, this storm did make a tornado when it interacted with some other storms way up near Friona. But by the time we got on them, really it was just a big hail producer. 하지만 토네이도를 만드는 폭풍이 어떻게 우박을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은 상승기류에 있습니다. 빗방울이 상승기류에 실려 하늘로 올라가면 얼음으로 바뀌고 주변의 습기를 얻으면서 계속 얼어붙어 얼음층을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우박 덩어리가 너무 커지면 구름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차에 타고 있더라도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면서 회오리 바람이 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기온은 순간적으로 몇 도씩 변할 만큼 불안정했습니다. 폭풍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토네이도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폭풍이 크다고 해서 꼭 큰 토네이도를 만드는 것은 아닌데
현재까지 어떤 폭풍이 토네이도를 만드는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폭풍이 만드는 토네이도의 규모나 2개 이상의 토네이도를 만드는 폭풍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토네이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사물이 날리는 모습을 보고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토네이도는 공기 중의 습기가 응축할 때 회오리 아래쪽 압력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깔때기 모양의 구름을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정확한 관측법으로 알아보면 우리가 보는 부분은 토네이도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토네이도는 슈퍼셀 없이도 생기고 꼭 육지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바다 회오리로 알려진 거대한 물기둥 현상이 일어나는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2001년 여름의 시드니 항구입니다. 이 배들은 태즈만 해를 건너 호바트까지 가는 경주에 참가하는 요트입니다. 이 경주는 언제나 힘들지만 2001년에는 첫날 11척이 탈락할 정도로 유난히 험난했죠. 그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트는 24m짜리입니다. 선장은 하얀 구름처럼 생긴 물기둥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빠르게 다가온 물기둥이 덮치면서 무게가 20톤이나 나가는 요트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요트가 회오리의 중앙을 통과하면서 큰 돛대가 부서졌고 갑판에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토네이도가 슈퍼셀에서 생기는 것과는 달리 물기둥은 비를 뿌리기 전 상태인 보통 뇌온에서 생깁니다. 구름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생기는 바람이 회오리를 만드는데 드물게 속도가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력이 대단한 건 공통점이죠. 물기둥은 토네이도처럼 사물을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선원은 없었습니다. 풍속이 시속 125km로 비교적 약해지자 요트는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심해서 멀미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토네이도 현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인데 바로 이들이 거품과 톱밥을 이용해서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팬을 돌려서 토네이도 중심부처럼 상승 기류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공기가 토네이도처럼 회전하는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팬을 돌려서 다시 바람을 가해주면 회오리가 발생합니다. 이제 회오리 모양이 생겼죠? 진짜 토네이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넣어야 하는데 이 실험에는 비눗방울을 회오리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에 날리는 사물 대신 톱밥을 넣어주죠. 드디어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가는 회오리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회전 속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전이 느려지면 비누방울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 모양이 토네이도가 처음 발생하거나 사라질 때의 모습이죠. 회전 속도가 상승 기류와 균형을 이루면 토네이도가 두꺼워지면서 전형적인 굴뚝 모양을 보이는데, 이때가 바람이 강해서 파괴력도 크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F5 토네이도가 불면 도로의 아스팔트가 벗겨질 정도입니다. 토네이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매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곳은 토네이도 앨리의 중심부인 오클라호마 노만에 위치한 폭풍 예측센터입니다. 이곳 연구원들은 토네이도 진로를 예측하고 경보를 내립니다. 하지만 토네이도 예측은 과학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상위성은 지구를 돌면서 지상과 대기 상태를 빠짐없이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토네이도에 대한 기본 정보는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폭풍이 토네이도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네이도를 알려면 먼저 토네이도를 만드는 폭풍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들이 그 임무에 도전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측정 장비를 내부로 돌리고 외부 동체를 강화했기 때문에 1950년대 연습용 항공기처럼 보입니다. 이 자리는 번개를 맞았던 자리인데 이 비행기는 30번이 넘게 번개를 맞았습니다. 이 비행기는 슈퍼셀을 통과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항공기입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출발하는 이유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 구름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고 토네이도가 생성되는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팀은 폭풍 아래쪽으로 들어가 관측 풍선을 띄우는 역할을 맡고 슈퍼셀을 따라 오클라호마 평원으로 떠났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평범한 폭풍을 회오리로 바꾸는 것이 온도 변화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 습도, 전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헬륨 기구를 띄웠습니다. 이 기구는 폭풍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일부 폭풍만 회오리가 되는지 조사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위아래에서 폭풍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토네이도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강화한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해도 번개를 맞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일반 항공기였다면 슈퍼셀 내부의 하강 기류 때문에 추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도 토네이도 중심부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토네이도가 지상에 있는 사람을 덮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토네이도의 엄청난 위력을 직접 겪고도 살아난 이 남자는 우리에게 당시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그의 증언은 토네이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타일러는 숲을 통과해서 나오는 토네이도를 직접 봤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토네이도를 자주 겪고 그 위력을 잘 알기 때문에 토네이도를 만나면 우선 숨을 곳을 찾습니다. 타일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하 파이프로 뛰어가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 최대한 몸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토네이도 바람을 피했습니다. 타일러의 옷은 강한 바람에 벗겨졌고 들고 있던 휴대폰도 날아가 버렸는데 사람들도 딸려나갈 뻔했지만 결국 토네이도는 지나갔습니다. I peeked my head out, to see what happened. I looked up and the whole building's gone. There were semi trucks just all over the place, It looked like a war zone. 토네이도가 덮치면 남는 건 이 화물 창고 같은 폐허뿐입니다. 이 차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가 운동장에 떨어져서 오징어처럼 납작해졌습니다.
이것이 토네이도의 위력입니다. 타일러와 다른 생존자들은 운이 좋았던 거죠. 타일러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평범한 물건들이 회오리 바람에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의 피해가 왜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네이도는 바람의 위력도 대단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바람에 날리는 물건입니다. 작은 돌은 총알이 되고 보통 오핀이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면서 사람 몸에 깊이 박히고 깨진 유리나 금속은 순식간에 살인 무기가 됩니다. 심지어 진흙 조각도 엄청난 무기로 변하죠. 이때 진흙은 피부 깊숙이 박히고 눈과 귀를 가득 채웁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피부가 완전히 벗겨진 채로 죽은 사람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시체도 남기지 않죠. 토네이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까지 바람에 날리는 사물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물기둥은 날릴 물건이 없는 바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트 선원들도 살아남았죠. 하지만 물기둥이 강할 경우 요트 자체가 날려서 선원들을 덮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는 보통 북동쪽으로 이동하는데 1991년 캔자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세 개의 회오리가 함께 이동했다고 합니다. 엔도버라는 작은 마을에 토네이도가 닥쳤죠.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자 경찰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경보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이동주택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300명이 목숨을 구했지만 6시 35분에 도착한 토네이도가 이동주택을 쓸고 가면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도로에 있던 카메라맨은 다리 밑으로 달려가 몸을 숨기면서 토네이도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이 장면은 전 세계로 방송됐죠. 그 카메라맨은 운이 좋았습니다. 1999년 토네이도 기간 동안 최소한 2명이 교차로 다리 밑에서 바람에 휘말려 사망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 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교차로 다리 밑은 아주 위험한 장소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차로 다리는 V자 모양인데 바람이 이곳을 통과할 때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같은 양의 공기가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 다리가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차로 다리 밑이 안전하다는 것은 낭설이며 실제로는 죽음에 덫입니다. 오히려 다리에서 멀리 떨어진 도랑에 숨는 것이 낫죠. 하지만 막상 토네이도가 닥치면 숨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은 2003년 5월의 무어시입니다. 당시 이 도시는 오클라호마에서 가장 많은 토네이도를 겪었으며 그중 하나가 이 거리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재앙의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들이닥치기 21분 전에 도시에 경보가 내려졌죠. 이곳은 가정집이었지만 5월 8일의 토네이도 때문에 폐허가 됐습니다. This room right here used to be my living room, and that was a bedroom over there. This was a kitchen, and kitchen area there, and a dining room right here. 토네이도의 파괴력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만약 평범한 가정에 예고도 없이 토네이도가 닥친다면 생존 확률은 매우 낮죠. 이곳은 토네이도에 대한 대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28번의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3일에는 폭풍 예측센터에서
토네이도 주의보를 내렸고 응급구조대까지 대기했습니다. TV와 라디오 방송국들은 이 지역 소식을 속보로 전했죠. 878 copy of tornado on the ground 1 mile to your southwest, moving to the east. 주민들에게는 경보를 통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West more, get a better vantage point on the storm. 비상사태 대처반도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자원봉사자들은 토네이도의 이동 경로를 따라 배치됐습니다. 이곳에선 어릴 때부터 신속한 대처법을 몸에 익힙니다. 이런 상황엔 이동주택이 특히 위험하죠. 대부분의 주택에는 토네이도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책반도 피해야 할 시간입니다. 토네이도가 마을을 덮치면 누구나 대피소가 필요하죠. 소방관들도 안전한 곳으로 피해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대피소가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토네이도를 비행기가 없는 비행기 사고라고 말합니다. 토네이도는 주변에 급격한 기압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집이 터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실험은 압력차에 의한 유리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유리 뒤쪽에서 펌프를 이용해 공기를 빼내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유리가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깨져버리죠. 압력차를 해소하려면 창문을 열어야겠지만 필요한 조치는 그 반대입니다. 가능한 모든 문을 닫아야 하죠. 토네이도를 집 안으로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력차로 유리가 깨질 정도라면 이미 집은 날아가고 없을 테니까요. 토네이도 앨리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마다 지하 대피소나 안전시설을 갖춘 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로부터 100% 안전한 곳은 없죠. 대피소는 가능하면 벽에서 멀리 떨어진 집 중앙에 마련하고 물, 전등, 라디오를 준비해둡니다. 만약 대피소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욕실을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조가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사물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집이 날아가더라도 배관 부분은 남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가 어떻게 멀쩡한 집을 폐허로 만드는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토네이도는 변덕이 심합니다. 지붕과 벽이 날아가 버린 집이 내부는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죠. 이처럼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 이유는 토네이도가 집을 위쪽에서부터 부수기 때문입니다. 토네이도가 닥치면 지붕은 비행기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지붕을 따라 올라가면서 양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지붕이 떨어져 날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공간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벽을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따라서 지붕이 날아가면 집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번엔 건축자재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될 기계는 토네이도와 같은 속도로 자재를 던지는 것인데 이 실험의 목적은 바람이 실려온 자재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토네이도 등급에 따라 강도를 달리합니다. F3 토네이도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허리케인용 강화 유리입니다.
하지만 강화 유리를 설치한 집은 많지 않죠. 이번 실험은 토네이도 엘리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자재로 진행합니다. 중간 정도의 위력을 지닌 F3 토네이도에도 벽은 쉽게 뚫리고 맙니다. 이제 진짜 토네이도의 위력을 알아보겠습니다. F5 토네이도와 같은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하면 물체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진짜 토네이도가 건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2, 1. 벽은 종잇장처럼 나가떨어지고 가구도 쉽게 부서져 버리는데 부서진 가구는 오히려 흉기가 됩니다. 이 정도 위력이라면 일반 건물은 흔적조차 남지 않죠. 이번엔 특수 강화벽 차례입니다. 이 벽은 두 겹의 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 강화 콘크리트를 넣은 것입니다. 토네이도의 위력도 이 벽은 뚫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네이도 엘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튼튼한 대피소 덕분에 살아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I've been in 3 tornadoes. 이 남자는 토네이도가 닥치기 20분 전에 발령된 경보를 듣자마자 대피소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덮친 토네이도는 대피소 바로 위쪽으로 지나가면서 엄청난 소음과 함께 철로 된 물건으로 벽을 때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토네이도 위험 지역에 대해 대피소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욕실에서 목숨을 건졌지만 2003년도에도 같은 방법을 썼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피했던 곳은 바로 이 콘크리트 시설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 부분이 없으며 강철문이 달려있고 잠금 장치도 확실합니다. 안에 있으면 답답하기는 하지만 30분 정도만 숨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죠. 토네이도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구조입니다. How do you describe a tornado for anybody that's never been through one? It's a bulldozer with a jet engine, and that's a tornado for you. (2003년은) 토네이도에 관한 한 최악의 해였습니다. 5월에만 400회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죠. 토네이도가 지나간 이 거리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이 집들은 1999년 토네이도 이후에 지은 것입니다. 이곳에 있던 집들도 마찬가지였죠. 두 개의 토네이도가 같은 자리를 지나는 건 매우 드물지만 바로 이곳이 그랬습니다. 보통 토네이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남겨진 폐허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남긴 피해 정도를 확인하면 그 등급을 알 수 있죠.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풍속을 추산합니다. 미 연방 비상관리국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섰는데 피해 실태 파악도 그들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부서진 가구의 잔해가 사방에 널려 있었죠. 어느 집이라도 토네이도가 닥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토네이도는 이 집의 지붕을 뜯어내서 빠른 속도로 옆집으로 내던졌습니다. 옆집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로튼 에버니와 노스웨스트 12번가가 만나는 골목에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그 표지판을 여기로 옮겨놨습니다. 새롭게 표지판이 자리한 곳은 원래 위치에서 200m나 떨어진 건물의 2층이었죠. Northwest 12th and Lawton Avenue. 토네이도는 이렇게 물건을 집어다가 아무 곳에나 버려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토네이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거대한 물체를 옮기거나 작은 파편을 수백 킬로미터나 운반하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8일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토네이도는 아니었지만 폭풍이 도시 남쪽의 공단을 지나가면서 자동차나 건물의 일부처럼 큰 물건부터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작은 개인 용품까지 엄청난 양의 잔해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토네이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파괴뿐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지없이 빗나가는 순간이었죠. 날려간 물건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템파 지역에서 일어난 토네이도는 잔해 이동 경로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템파에서 날아간 영수증은 북동쪽으로 116km를 이동해 오클라호마주를 넘어갔습니다. 무거운 잔해는 그 절반을 이동했죠. 가장 멀리 날아간 잔해는 360km나 이동했습니다. 토네이도가 두 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데 가벼운 물체는 상승기류로 들어올려서 그대로 슈퍼셀로 빨아들입니다. 무거운 물체는 형태에 따라 다른데 자동차는 비행기와 비슷한 원리로 들어올립니다. 바람이 충분히 빠르게 불면 차가 땅에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동차가 바람을 맞는 위치가 변하면 양력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회오리에서 떨어져 나온 자동차는 땅에 충돌하게 됩니다. 회오리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도구를 고안해냈습니다. 이 빨간색 원뿔도 그 도구 중 하나인데 이 원뿔은 토네이도에 진입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동안 정확한 압력을 측정하는 유일한 과학 장비입니다. 토네이도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일정해야 하고 습도도 높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햇살이 좋아야 합니다. 햇볕이 대기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이죠. 이 측정기는 어떤 회오리 바람에도 날려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오랜 실험을 거쳤습니다. 결국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야 날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죠. 측정기 표면에 있는 구멍들은 압력 센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측정기는 압력뿐만 아니라 토네이도의 풍속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회오리를 연구하려면 과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배짱과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측정기를 놓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경로에 위치시킬 수 있죠.
지금은 도망치는 게 우선입니다. 측정기는 토네이도를 견딜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안전한 곳까지 물러나 차 안에서 회오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실험과 실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측정에 성공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측정에 성공했습니다. 측정 결과 토네이도 중심부의 압력은 예상보다 훨씬 높으며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네이도도 영원하지는 않으며 소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이 일으키는 상승기류는 회오리가 갖는 파괴력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폭풍이 약해지면 토네이도 역시 사라집니다. 모든 토네이도는 결국 종말을 맞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대형 토네이도는 막대한 피해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베일에 쌓인 토네이도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심하지 않고 항상 대비하는 것이죠. 토네이도는 진정한 파괴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